프랑스의 재무부 장관이 했습니다. 프랑스의 재무부 장관은 에리크 롬바르라는 사람,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인데 9월 8일에 프랑스 정부가 붕괴될 경우에 IMF가 개입할 위험성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경고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프랑스의 정치나 경제가 얼마나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그걸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프랑스의 재무부 장관만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의 국무총리는 절규를 하다시피 했거든요. 이러다가 우리 프랑스가 그리스가 된다, 이렇게 심각한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프랑스와 바이루 프랑스 국무총리는 이런 식으로 과도한 부채를 계속해서 쌓아나가면 그러면 출구 없는 저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는 지금 매달 연금이나 아니면 공무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빌리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2010년 그리스, 우리 프랑스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왜 그러냐? 프랑스의 국가 부채가 정말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를 보면 그리스가 153%입니다. 이거 많이 줄인 거예요.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153%까지 줄여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최근에 엄청 잘하고 있는 거죠. 이탈리아는 좀처럼 GDP 대비 국가 부채를 줄이지 못하고 있어서 138%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세 번째로 국가 부채가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프랑스입니다. GDP 대비 114%거든요. 최근 들어서 경제 회복이 되고 있는 스페인의 104%나 포르투갈의 96%보다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옛날에 피그스라고 놀렸던 나라보다 지금 프랑스의 국가 부채 상황이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024년 상황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겠죠. 앞으로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국가 부채가 더욱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보면 그리스는 진짜 이제 모범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1.3% 흑자를 기록했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이탈리아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3%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소개했던 스페인은 마이너스 2.5%. 아주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탈리아보단 낫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플러스 0.7%. 그러니까 그리스나 포르투갈은 지금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고 이제는 재정 흑자를 보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무려 마이너스 5.8%입니다. 이렇게 재정 적자 비율이 크다면 앞으로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유럽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의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프랑스가 언젠가는 국가 부도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프랑스의 국무총리나 재무부 장관이 경고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국무총리는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려 440억 유로, 우리 돈으로 71조 원의 예산 삭감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바이르 총리가 이건 국가 비상사태다, 이러다 프랑스 망한다니까, IMF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국가 부채를 줄여 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440억 유로 예산 삭감 안에 뭐가 들어있냐? 공무원 감축, 그리고 공휴일을 이틀을 축소하는 겁니다. 프랑스는 워낙 쉬는 날이 많으니까 공휴일을 제발 이틀만, 1년에 딱 이틀만 줄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 84%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이것 때문에 재정 적자가 너무 크니까 연금 상한제를 만들어서 재정 적자를 좀 줄여보자. 그리고 복지 지출은 동결하자. 그리고 일부 세목을 인상해서 세금을 좀 더 걷자. 그걸로 71조 원의 예산을 좀 줄여보자, 이렇게 과감한 제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프랑스 야당이 이게 국민들한테 인기를 끌 수 있는 포퓰리즘적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프랑스 정부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지금 프랑스 정부가 정말 위험한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 프랑스의 전체 의석수는 577석입니다. 이 가운데 과반을 차지하려면
289석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프랑스의 여당은 앙상블이거든요. 근데 앙상블의 의석수는 159석밖에 안 됩니다. 전체 의석의 28%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얼마나 크냐? 당장 좌파 연합 같은 경우에 NFP라는 연합이 있는데 이 의석수가 180석입니다. 이 좌파 연합에는 극좌 세력이 함께 연합을 하고 있는데 극좌 LFI는 72석이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우 RN 같은 경우는 143석으로 무려 의석의 25%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초라한 의석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당이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이렇게 안을 내세우니까 야당이 이거 기회인데 저 여당 놈들 봐라 이 기회에 예산 삭감을 반대하면 국민들이 우릴 지지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극렬하게 여당의 예산 삭감에 대해서 프랑스 야당들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근데 정말 웃긴 게요. 극저와 극우면 서로 진짜 원수지간일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멀 것 같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정부가 내세운 이런 예산 삭감안에 부결을 시키자고 양쪽의 극단적인 세력이 서로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극좌에 해당되는 LFI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 프랑스와 그리스를 비교하다니 터무니없는 모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그리스 사람들이 들으면 이것도 모욕일 것 같아요. 왜냐? 지금 그리스는 재정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보는 프랑스와 그리스를 비교하다니 그리스 사람들한테 오히려 모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린 르펜 극우 의원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 프랑스의 낭비를 척결하기보다 프랑스 국민이나 아니면 연금 수급자를 공격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다시 말하면 프랑스 사람들 지금 엄청난 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프랑스 재정에 펑크가 난 건데 연금을 절대 줄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 부채를 줄이자는데 극좌와 극우가 합심해서 막아선 겁니다. 근데 여당은 전체 의석의 28%밖에 없으니까 이대로 투표에 붙이면 부결이 확실시되는 진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정부 여당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 프랑스의 국무총리가 최후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정부 신임 투표를 아예 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 이런 짓을 했냐? 어차피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차라리 예산안을 부결시키려면 정부 전체에 대해서 신임 투표를 묻는 방식으로 승부를 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신임 투표를 하는 날짜가 언제냐? 9월 8일이에요. 근데 이미 프랑스 의원들 사이에서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루 국무총리가 승부수를 던지니까 극우와 극좌가 이참에 정부를 전복시키자. 아예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극우 국민연합은 절대로 신임표를 주지 않겠다. 그래서 정부를 무너뜨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극좌 LFI도 9월 8일에 이번 프랑스 정부를 전복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신임 투표가 부결되면 총리는 자동으로 사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붕괴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극우와 극좌가 아예 벼르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프랑스 정부가 또 한 번 붕괴될 그런 위험에 처해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이냐?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는 권한이 별로 크지가 않죠. 근데 프랑스는 이원 집정부제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국무총리는 내정을 총괄하는 아주 막강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불신임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역사에서 역대 국무총리를 불신임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딱 2건뿐이었습니다. 첫 사례가 1962년 퐁피두 총리 사례고요. 그 다음에 2024년에 바르니에 총리가 불신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총리가 불신임된 게 62년 만에 처음이라서 프랑스 정치권에 아주 큰 충격을 줬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 바이루 총리가 또 한 번 불신임을 당하면 62년 만에 총리를 불신임한 것을 넘어서 아예 2년 연속 총리 불신임이라는 아주 강력한 충격을 프랑스 정치권에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치는 지금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처하니까 프랑스의 재무장관이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 9월 8일에 만약에 신임 투표가 부결되면 우리 프랑스가 IMF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용 발언을 한 겁니다. 이건 물론 부결을 걱정한 정치적 압박용 발언이긴 하지만 근데 완전히 허황되고 과장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9월 8일에 프랑스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적자가 이 속도로 쌓이게 되면 2020년대 후반 또는 2030년대 초반에는 진짜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2025년에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마이너스 5.6%로 유로존 27개 나라 가운데 3위입니다. 프랑스 위에 있는 나라, 즉 재정적자가 더 큰 나라는 뭐 루마니아 같은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좀 되는 나라 가운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정적자를 보고 있는 거 프랑스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2026년 전망은 어떻게 됐냐? 바이루 총리의 안이 통과될 경우에 마이너스 4.6%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루가 지금 70조 원 재정적자를 좀 줄여보자. 이 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여전히 마이너스 4.6%로 유로존에서 거의 5위 안에 들 정도로 아주 심각한 재정적자거든요. 만약에 바이루 안이 통과되지 않고 프랑스의 지금 현재 정부가 붕괴될 경우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5.3%까지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됩니다. 그런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6%로 진짜 빠른 속도로 프랑스의 국가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의 현재 국가 부채가 남유럽 위기 당시 남유럽하고 비교할 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냐? 2010년 당시에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보면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 91%라고 발표를 했지만 실제치는 111%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111% 정도 되면 이게 정말로 위험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포르투갈은 이 당시에 IMF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는 2010년에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19%였거든요. 이때 당시에 유로존의 지원으로 IMF 위기는 피했지만 이탈리아는 그 당시에 완전히 망신을 당했죠. 경제가 완전히 박살났는데 네가 무슨 G7이야. 그런데 2024년 프랑스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무려 114%입니다. 2025년이 되면 119%로 늘어날 거고요. 만약에 이대로 프랑스 정부가 붕괴되고 총리안이 부결되게 되면 2026년에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무려 125%로 늘어납니다. 이 속도로 계속 늘어나면 2030년 이전에 IMF 구제금융을 받을지도 모른다. 프랑스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프랑스의 국가 부채를 분명히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런 프랑스의 심각한 국가 부채 상황을 시장이 이미 반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프랑스의 국채 금리가 날이면 날마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로 봤을 때 석 달 전만 해도 프랑스의 국채금리는 3.1%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게 석 달 만에 3.48%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의 3.4%보다 지금 더 높아졌고요. 스페인의 3.3보다 당연히 높고 포르투갈의 3.1%보다도 프랑스의 국채금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 프랑스 정부가 앞으로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더욱더 빠른 속도로 프랑스의 국가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의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지금 프랑스의 야당은 극좌든 극우든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인기를 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프랑스 정부안을 지금 전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 대마불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국가 부도에 처한다. 이건 한참 뒤의 일일 거긴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그러면 유로존 전체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 프랑스의 GDP는 유럽 전체 GDP의 15%나 됩니다. 사실 유로존 국가 중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정도 빼놓으면 나머지 나라들의 경제 규모는 굉장히 작은 편이거든요. 그러니 프랑스가 갖고 있는 경제적 위상은 유로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게다가 프랑스는 워낙 빚이 많기 때문에 유럽 전체 국가 부채의 20%를 프랑스의 부채가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프랑스가 흔들리게 되면 유로존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더 크고 그리고 국제 통화인 유로화를 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걱정할 게 아니죠. 자, 프랑스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14%로 우리나라 54.5%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앞으로 이대로만 둬도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 고령화가 되면서 세금을 내는 젊은 층은 앞으로 급속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제 고령층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이제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2040년에는 80%, 그리고 2050년에는 107%, 그리고 2060년에는 무려 136%로 늘어난다고 국회 예산처에서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00%를 넘어서는 순간 정말 큰일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 포르투갈은 남유럽이라 하더라도 유로화를 쓰는 나라입니다. 유로화는 달러 다음에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준기축통화라고도 부르고 국제통화라고도 부르는데 한국의 원화는 준기축통화는커녕 국제통화도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원화는 국가부채가 늘어났을 때 아주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서 2060년에 136%가 되는 걸 지금부터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프랑스 문제를 남의 나라 일로 치부하고 그냥 별일 아닌 것으로 봐선 안 되거든요. 9월 8일에 프랑스에서 아주 거대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과연 총리가 불신임을 당할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프랑스가 재정 적자를 크게 줄일 것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거든요. 과연 프랑스 사람들이 미래 세대까지 생각하는 지혜를 통해서 프랑스의 국가 부채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우리 모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